2021년에 화두로 던지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만한 헬스케어 니즈와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시는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글로벌 헬스케어 뉴 아젠다라 세션으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님께서 국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경과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님께서는 로체스터 재활병원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외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한 국내 건강보험제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션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기존에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40분으로 시간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그럼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이렇게 모니터가 나오군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서인석입니다. 이렇게 신년 초 항상 그 사이넥스에서 초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실 부족하지만 그 헬스케어 영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저 역시도 참여함으로써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영 대표님 이하 많은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여러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영역에 있는 많은 그 관계자분들이 참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신년이니만큼 또 신년 인사를 드려야겠죠. 다들 사업이 잘 되고 2023년도에는 서로들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여받은 주제는 사실 만성질환 관리 그 사업에 대한 거고요. 앞에 전반부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은 복지부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그 지침서 3차 개정안을 가지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만성질환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서 사회적 특히 건강보험 영역에선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뭐 질환에 대한 비용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환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건강보험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표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환자 수 증가보다 진료비 증가에 대한 게 사실은 더 와닿는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병 뭐 이렇게 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자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 만성질환은 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신생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간질환, 정신, 호흡기, 그리고 신경계, 갑상선, 그리고 만성신장병, 관절염 등 모든 질환들을 사실 의학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거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런 진료비는 2019년도 기준으로 전체 만성질환 비용은 34조 5천억 원 정도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진료실 인원 뭐 전년 대비 뭐 3.4%, 6.3% 증가하는 그 비율이 진료비는 6.4%, 10.8%씩 훨씬 더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 내과계 질환으로 중심으로 보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악성 신생물이나 간질환, 특히 정신질환, 그리고 갑상선, 만성신장병, 관절염 등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만성질환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내소 진료, 환자가 병원으로 와서 진료받는 형태가 주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뭐 약치료를 그 약물 치료 중심 또는 그리고 이제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 직접 서비스 중심에 대한 그 치료들이 주로 되어 있지만 만성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들은 사실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 수준이 저조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식생활이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생활 행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젊은 연령에서도 고혈압 환자들의 조절률이 좀 낮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젊은 나이에서도 초기에 발견되는 당뇨 환자들에 대한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목표 만성 질환을 이 정도까지 관리를 하면 장기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목표에 타겟팅되는 환자 수는 부족하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당뇨나 고혈압 질환을 이제 임상 현장 외래에서 진단을 하면 특히 젊은 분들한테 진단을 하면 첫 번째 반응은 저는 고혈압 당뇨 없는데요. 우선 부정부터 합니다. 이게 이제 고혈압 당뇨병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좀 안 좋은 낙인된 병처럼 하다 보니까 뭐 진단 기준에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로는 저 식생활로 개선해 볼래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약물보다는 식생활을 환자들이 선호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먼저 트라이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위에서 제시한 대로 목표 소위 말하는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생활태계 개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수준으로만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시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이번 최근 아주 따끈한 자료인데요.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항상 왼쪽이나 항상 오른쪽 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외래 그 방문 그 횟수는 OECD 국가보다 거의 2배 이상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래 방문 횟수는 부족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외래 방문 횟수가 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방문 횟수보다는 퀄리티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OECD 데이터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본 건데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의료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이제 당뇨 뭐 약이나 인슐린 같은 걸 세팅했을 때의 입원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의료 행태가 좀 변수로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당뇨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높은 수준이다. 이 얘기는 보통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의 지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신 주제에 주된 이제 여러 가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사업을 보면 2007년도부터 여러 가지 등록 관리 사업 그리고 이제 의용급 만성질환 관리제 그리고 만성질환 수가 시범 사업 등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기존에 이제 공단 사업비에서 건강보험 수가가 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제 건강보험 수가가 된다는 건 좀 어느 정도 등록한 기관뿐만 아니라 좀 제너럴한 수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으로 통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을 했습니다. 기존 사업들에 대한 그 특징별로 뭐 문제가 있었겠지만 환자 인센티브가 적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복 참여도 있었고 그 뽑는 요소들 중에 환자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지속 관리율이 좀 저하가 돼 있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서비스 콘텐츠가 좀 부재하다. 그리고 의료기관 간 연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재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바우처로 해서 환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었을 때에 대한 검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적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연도별로 있었던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단점들을 보완해서 하는 사업 형태로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성질환에서의 주로 고혈압, 당뇨병을 보는데 기존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거를 그 동일한 프로토콜로 좀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혈압에 대한 것과 당뇨병에 대한 거는 질환의 특성상 그리고 이제 혈당에 대한 측정이나 식생활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토콜을 분리해서 모형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얼마나 그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환자한테 소위 말하는 아웃컴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환자의 맞춤형, 뭐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맞춤형 그 처방과 진료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고혈압과 당뇨병은 질환이 다르죠. 그리고 당뇨병 역시도 여러 가지 그 형태에 따라서
뭐 아직은 먹는 약이나 운동 식생활을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지나서 인슐린을 맞는 고령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프로토콜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유형의 환자들에 따라서 맞춤형 처방이나 관리가 모형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제 환자가 벗어났을 때 환자에 대한 뭐 그 혈당이라든가 혈압,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와 의료기관 간에 대한 연계를 의사가 모두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형에서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도입이 돼서 적극적으로 환자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문제,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밸류 이상으로 벗어난 수치들이 있으면 환자에 대한 내소에 대한 거나 아니면 뭐가 확인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환자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당연히 뭐 조절률을 향상시키는 게 결국에는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그 체계가 환자가 병원에 와야지만 했던 이제 약 처방하고 측정을 했던 것들이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 있을 때에도 환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이제 팀 어프로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사업의 특징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게 보통은 지역 의사회와 같이 이제 그거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 간에 대한 그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개별 의원 단위에서 인력을 좀 충분하게 고용하지 못하는 기관들이라 하더라도 교육이나 상담 등에 대한 것들을 지역 의사회에서 고용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립니다. 뭐 동행센터라든가 뭐 건강증진센터라든가 공단에서 제공하는 여러 사업들과 지역 자원들을 연계해서 조절률을 향상에 노력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뭐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요. 의원당 한 500명 정도를 관리하는 걸로 하는데 이 숫자는 장기적으로는 의사 수나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좀 변동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ICT 기술들이 만약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만약에 참여하고 그걸 보완한다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항상 어떤 이제 특히 이제 뭐 의료계 관련한 사업들은 실제 참여 당사자,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하면서 더 변동될 것 같습니다. 모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 내에서 이제 케어 코디네이터를 직접 고용하고 해당 업무를 이제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규모가 적거나 이제 환자 수가 이제 적게 오는 데는 의사가 직접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케어 코디네이터가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의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더더구나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ICT 기계들에 대한 도움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플랜에 대한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기존의 병원 내에서 이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것들을 약 처방하고 교육 상담이 없었던 그런 모형이라면 우선은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케어 플랜, 1년마다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리고 환자와 의사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향후에 관리해야 되는 주요 타겟 지표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1년에 6차례 또는 뭐 중점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 횟수를 다르게 해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분기별로 있을 때 이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는 모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의사회나 아니면 지역 공단 지사들과 서로 협업해서 교육이나 의뢰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집단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 수가 모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는 처음에 이제 한 의료기관을 등록하고 케어 플랜을 수립할 때 수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여러 가지 임상 지표나 그리고 환자에 대한 컨디션 등을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게 되면 이제 수가를 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분기별로 또는 연말 그리고 이제 2000년도가 됐을 때에 대한 그 수가를 또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환자에 대한 등록은 환자가 선택해서 내원하는 기관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환자들이 이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지속 관리율이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대부분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직장이 바뀌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랬을 때는 기관을 바꾸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지속 관리율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환자가 이곳저곳 그 의료기관을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라 환자가 대부분 한 기관을 다니는데 소위 말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만성질환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교육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약에서 인슐린으로 바뀔 때 그리고 혈당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약 먹는 거에서 좀 더 보다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 환자를 이해시키는 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기존 그 단순한 약 처방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등록하고 케어 플랜을 수립할 때 환자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가 환자와 같이 건강 상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면 환자도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뭐 만성 질환에 대한 소위 말하는 질환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반부터 뭐 당화혈색소가 원청 높아서 인슐린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인슐린을 쓸 때는 또 고혈당도 문제지만 저혈당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선별해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이제 여기 이제 아래쪽에 환자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비대면으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유선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 문자 서비스로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혈당이나 목표 혈압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의료기관에서 기록을 했을 때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 상담이 중요하고요. 교육 상담료를 책정을 해서 교육 콘텐츠에 따라서 환자한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10분 단위에 대한 교육 이게 이제 그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배포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의사가 직접 환자한테 설명하거나 의사가 부여한 코디네이터가 설명으로써 교육 상담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뇨 같은 경우나 이제 고혈압도 일부에서는 이제 안과 소위 말하는 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진료 과목에서의 관리해야 되는 연계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뢰에 연계를 할 때 환자에 대한 기존에 있는 건강 상태를 다 소견서에 기록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기록된 전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환자 드리븐드한, 그러니까 환자가 여러 가지 이제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면 분기별로나 아니면 반기별로 검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환자한테 바우처 형태로 제공을 하면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면 의사가 더 관리할 항목들이 많아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혈당 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느냐 당화혈색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왔을 때 하루에 대한 혈당은 공복시나 아니면 식후 2시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마다 식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당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당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화혈색소를 보면 한 3, 4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게 비용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왠지 바우처를 제공하면 안 쓰면 손해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같이 시범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프로토콜들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뭐 검사는 비슷하지만 각 질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4개 모형을 주로 이제 통합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과연 좀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관심사가 있는 ICT 기기들을 이용해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을 어떻게 잘 연계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거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 올 초에 나온 기사인데 그 당뇨병 학회장님이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당뇨에 대한 것들을 사실 일찍 진단을 하면 일찍 진단하고 잘 관리만 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뇨를 진단을 받았을 때 비극으로 여기지 말고 숨기지도 말아야 된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먹는 거, 운동에 대한 것들이 되게 당뇨 관리에 중요하다는 요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아실 겁니다.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을 때 뭐 식생활 관리 잘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뭐 야식 먹으면 안 되고 뭐 과도한 음주나 뭐 흡연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의사가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환자의 특성에 맞게 의사가
의사나 아니면 코디네이터가 환자한테 설명을 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얘기를 함으로써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돈 내고 기합을 받는다고 하죠. PT를 받을 때 내가 돈 내고 집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도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굳이 돈을 내고 PT를 받는 거는 이런 좀 강력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의사나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 또는 여러 가지 나한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앱들이 이런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환자 중심의 건강 수준을 올리고 전체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합병증 비율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당뇨나 고혈압 등에 대한 여러 만성질환에 걸렸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진단 시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당뇨병에 대한 그 3P 여러 가지 3대 합병증이 있죠. 망막병증이나 신장병증,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콩팥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투석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는 관리가 잘 안 돼서 그 발가락 같은 데가 괴사가 오면 발을 잘라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환자한테 설득력 있게 팩트를 가지고 환자에 대한 그 초기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교육을 하는 그 일주일 동안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초기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당사자가 병에 걸렸을 때에 대한 관리 체계로 그리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내원 횟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퀄리티가 높은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기존의 단순한 약 처방에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개별 의료기관 단위에서 이게 지역 의사에서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각 의료기관 간에 대한 연계나 보건소나 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자원들을 연계해서 협력 운영하는 것들이 현재 사업 모형에 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환자가 병원에 와야지만 관리가 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가 케어 코디네이터나 연계기관들로 연속적으로 통합적 관리가 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 건강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원내 검사보다는 여러 가지 좀 요즘에는 그 연속 혈당 측정기라든가 집에 이제 부정맥이라든가 혈압을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핸드폰에 기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분절대 의료기관 내에서의 진료에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안과에 대한 협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의학과에서 다른 진료 과목으로의 협진들이 건강 수준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환자 인센티브는 현재 이제 검진에 대한 바우처 형태에 대한 거라면 의료기관을 내원을 잘하고 목표 혈당이나 목표 혈압을 잘 관리했을 때 환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면 훨씬 더 환자 수준을 올릴 수 있고 점진적으로 다 그 합병증 비율을 줄임으로써 인센티브가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잘 관리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엔 이런 거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있어요? 나 병원 잘 가요. 약 잘 먹어요. 약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강조했던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되면서 잘 관리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관리되고 있는 수준들이 직접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물론 모든 의사가 환자 한 명당 쫓아다니면서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책정해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비용 효과, 다수의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비용이 늘어날 때 과연 비용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느 기술들이 좋으냐라는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만성질환이 6조 7천억 원 정도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34조 원이 넘어가고 앞으로도 빠르게 진료비가 증가하는 호흡기 질환이나 근골격 질환,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의료기관 의용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제 현재 만성질환 관리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초고령 사회 2025년도에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잘 관리되어가 돼서 신부전이라든가 신부전 아니면 뇌혈관 질환으로 안 가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고령 환자에서 근감소증, sar코피니아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됐을 때 환자한테 운동화 사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가 운동할 수 없는 요건에 있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건강 수준이 확 떨어졌을 때 이분들을 여러 가지 만성질환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보건의료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의원급 의료관 중심에서 케어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복합 질환이 높은 환자들에 대한 경우는 2차 병원들에 대한 그 도움을 받고 서로 기능에 대한 그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질병 단위에서 환자 관리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고혈압 당뇨에서의 한 병원에서 내과계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는 거는 가능하지만 운동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운동 열심히 하세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루에 몇 회 정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는 하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환자가 그 본인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을 관리할 수 있고 혈당도 예를 들어서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일주일에 3회 이상 꼭 체크를 하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오더를 줘야 환자들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기록하고 이것들을 내원시 의사한테 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환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고령의 노인 환자분들이라도 쉽게 그 의사한테 그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런 정보들이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환자가 다 일일이 기록하거나 의사한테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적으로 수집을 하고 보다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수집이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잘 관리되고 있는 수치들에 대한 것들도 환자한테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이상 수치가 발견됐을 때는 재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자한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수치가 뭐 혈당 관리가 안 된다든가 혈압 관리가 안 된다든가 있으니 환자한테 생활 형태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그 많이 수집이 됐을 때 그 직접 임상 현장이나 치료 계획 수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이런 정보들이 정보 이슈가 나오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통신 그 정보가 들어갔을 때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정보가 있었을 때 어떤 것들이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뭐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지만 뭐 제가 가져온 거는 그 이 헬스 캐탈리스트에서 2018년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보들이 이제 그 모여지게 되면 환자에 대한 참여나 그 건강 수준에 대한 아웃컴을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셀프 케어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환자가 이해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 의사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향상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더 빨리 좋아지고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개별 환자 단위에 대한 질환 특성에 따라서 뭐 같은 당뇨병 환자라도 식생활 조절이 안 돼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잘 그 생활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느냐들은 결국에는 정보가 많이 쌓여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김영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 들어서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라는 것들이 들어왔고 이런 유형의 그 질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교육 상담료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수가가 정해지고 환자가 재택에 있을 때의 여러 가지 임상 지표를 모니터링했을 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증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에 방문해서 어느 정도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만 일형 당뇨병이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환자에 대한 임상 지표가 의료기관에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정보를 모아서 임상 진료 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고혈압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질환에 대한 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마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의 여러 가지 형태로 요소들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만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그 신체 부위별로 여러 가지 암이 생길 수 있고 암 질환 특성상 여러 가지 그 관리해야 되는 임상 지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왔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지금 한 30분 정도 돼 가는데요. 우선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은 생각하시는 것들이 만성질환 관리가 아직 인적 중심 사업이다. 사람이 환자가 병원에 내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약을 2, 3개월에 한 번씩 약을 처방을 한다고 하면 그때 혈압 한번 체크하고 그때 혈당을 한번 체크했을 때 그런 기록을 가지고 현재는 처방을 하는 약 중심의 사업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로는 그 충분치 않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잘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얼마나 생체 정보가 많이 그리고 자주 그리고 그 특정 상황에 따라서 혈당의 변화나 혈압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얼마나 쉽게 자동화돼서 수집되고 소위 말하는 값 변화가 있었을 때는 그거를 파악하고 환자도 의사도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개입 정보를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지역 자원들, 그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그 지역 자원들이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환자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 같고요. 의료기관 간에 이제 환자가 정보가 이동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 그 서류를 싸매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의료기관 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유용한 정보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진료 과목 자체가 이제 재활학과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예를 들어 편마비가 왔는데 보행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한쪽 팔에 대한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집이 뭐 빌라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집에는 턱이 있는지 집에는 소위 말하는 뭐 전세나 이렇게 이제 사이드 바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서 환자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접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집에 소위 말하는 뭐 장기 요양보험 진단을 받아서 도우미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집에 나를 케어할 수 있는 그 동거하는 가족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고령화가 되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번에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환자 개별 상황에 맞는 정보들을 처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정보에 대한 연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령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정보에 대한 연계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공통서식이나 지역 의사회 간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공통서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오느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 분야에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표준화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것과 정보 보안 등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간의 정보에 대한 편리성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자칫 개인정보 그 보호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고 현행 의료법은 아직은 의료기관 내에서 주로 일어나는 행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고령 환자 커뮤니티 케어 영역에는 여러 가지 의료 영역과 소위 말하는 개호 영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 소통은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말씀드린 만성질환과 재택의료 사업들은 소위 말하는 합쳐져야 될 것 같고요. 모형은 통합 모형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질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뭐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뭐 3년 전에 했는데 그때 재활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관절운동 범위가 잘 안 나온다. 이 사람한테 열심히 운동하라고 했을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개별 환자 단위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허리가 아픈 환자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어려운 환자다. 그랬을 땐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아쿠아로빅이라든가 뭐 그 얼고미터 같은 이제 체중을 부하지 않는 운동들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교환도 잘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소위 말하는 정보 기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보다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시간이 좀 빨리 끝났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되길 바라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이넥스 통해서 주시면 제가 개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